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2015년 6월 10일 수요일 조간브리핑 이정일 PD입니다. 네, 오늘 조간신문 1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메르스 정보 공개 늦어 대형병원 줄줄이 뚫렸다. 최경환, 서울, 경기, 대전, 충남 폐렴 환자 일제 조사. 무라야마, 고노, 역대 정권 담아 아베 계승하라. 동아일보입니다. 제3진원지 차단이 메르스 퇴치 관건. 박 대통령 메르스발 경제 위축 최소화해야. 무라야마, 고노, 아베 담아 후퇴 말라.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시 메르스 격리 대상자 개인정보 유출. 메르스 이번 주 최대 고비. 일본 고노 무라야마 다마 후퇴 안된다. 아베의 공개 경고. 한국일보입니다. 어제 창간 61주년을 맞았죠. 공존통합 사람을 향한 길 의연하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대형병원 메르스에 다 뚫렸다. 중앙일보입니다. 메르스 운명 이틀 뒤 결판 난다. 무라야마 고노 다마 후퇴 안된다. 아베의 공개 촉구. 조선일보입니다. 77세 천식 할머니도 메르스 이겼다. 온 국민 나서면 이길 수 있다. 박 대통령 메르스 경제적 파장 최소화. 전국 폐렴 환자, 병원급 15세 이상 환자, 입원 환자, 전원 메르스 조사. 서울대 아시아 8위 작년보다 4계단 하락. 한겨레입니다. 황교안 MB정부 사면 로비 의혹. 관련 사건 수임 드러나. 10분 만에 올마 메르스 감염 공식 줄줄이 깨져. KCC 삼성물산 백기서로. 국민일보입니다. 산발적 양상 병원 간 이동 막아라. 메르스 의심된 응급실 가기 전 선별진료소 먼저. 메르스에 갇힌 박 대통령. 고노 군 위안부 모집 명백한 강제 연행. 세계일보입니다. 메르스 과도한 공포 가질 필요 없다. 박 대통령 온 국민 합심의 조기 종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면에 광고가 있는데요. 광고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일면 광고가 맨 밑에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가 낸 메르스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해서 그런 메르스 신고 전화, 의심자 반드시 신고해 주십시오 이런 종류의 일면 광고가 있는데요. 이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경향신문까지 있고 한겨레는 없고요. 세계일보, 국민일보도 없습니다. 네, 이상 일면이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경향신문 1면 보겠습니다. 메르스 정보 공개 늦어 대형 병원 줄줄이 뚫렸다. 1면 종합입니다. 서울 아산, 여의도 성모, 동탄 성심 등서 환자 속출 8명 추가. 옥천 환자 삼성병원 방문 뒤늦게 확인. 대전 가서야 격리.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거나 거쳐간 서울, 경기, 대전 지역 대형 병원에서 확진자가 속출해 보건당국은 이들 병원이 새로운 메르스 확산 기지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르스 발생 초기 서울 아산병원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감염됐고 확진자가 입원한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에서 감염자 2명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어제로 21일째인 메르스 발병 초기부터 정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가 미흡해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 감염자들의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입원 중인 을지대 병원 중환자실을 막고 격리했다고 합니다. 또 응급실 내 감염이 빈발함에 따라서 전국 535개 응급실 중 선별진료소, 메르스 의심 환자를 별도 진료하는 임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298개 병원에서 선별진료소 설치를 권고했으나 한 발 늦은 대응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6면입니다. 전국 2208개 교 휴업, 교육 현장 불안. 메르스 사태 후 휴업하는 학교가 2000곳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8일 처음 확진된 10대 메르스 환자는 경기 지역 고교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불안과 동요는 커져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제 현재 전국에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전날보다 238개 늘어난 220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일 149개 학교가 시작한 휴업은 4일에 이르러서 1000여 곳을 넘었고 7일 만에 2000곳을 돌파하며 15배로 늘어났습니다.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날 3차 긴급회의를 열고 학원에도 휴강을 적극 권장키로 했는데요. 또 학교에서는 휴업기간이나 발열검사 결과, 교내 소독 일정 등 메르스 예방 조치 결과를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 매일 학부모에게 공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휴강을 하지 않은 학원은 발열검사나 손소독제 배치,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휴업 중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PC방에도 손소독제 비치와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등 위생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학교 가는 게 더 불안한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 1면입니다. 다른 신문들에서는 대부분 메르스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주의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몇몇 신문들은 이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신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선일보가 1면에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77세 천식 할머니도 메르스 이겼다. 온 국민 나서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온 국민이 나서면 메르스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앞에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내 메르스 환자가 처음 나온 지 20일 만인 9일 세 번째 퇴원자가 나왔다. 천식을 20년 알아온 77세 김복순 씨다. 평택 성모병원에서 감염돼 지난달 31일 18번째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김 씨는 8일간의 집중치료 끝에 완쾌됐다. 김 씨는
나 같은 노인네도 이겨냈는데 다들 힘 합치면 못 이길 게 뭐 있어? 라고 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77세 할머니가 메르스를 이겨낸 것처럼 온 국민이 합심하면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못 이길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방역 전문가들 중에 그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온 국민이 합심하면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못 이길 이유가 없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합심만 하면 되는 건지. 그래놓고 그 기사에 있는 사진에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지침 해서 보면은 의심난다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서는 안 된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명이 격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지역별 콜센터에 전화해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면 안 된다. 그다음에 다른 병원에 갔거나 여행한 사실을 의사에게 반드시 밝힌다. 격리 지시에 잘 따른다. 병문안도 자제하자. 발열 기침 증세 있으면 마스크 쓰자.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일면에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네, 한국일보 3면 보겠습니다. 청정지역 충북 강원서도 환자. 메르스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충북과 강원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와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 모두 삼성서울병원 14번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도는 옥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전국에서 90번째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간암 투병 중인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 가까이 14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네, 충북과 함께 또 메르스 청정 지역이었던 강원도에서 어제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주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심사를 한 결과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역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뒤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병원 조심해야겠네요. 네. 경향신문 2면 가보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서 40대 임신부 첫 양성 판정.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를 병문안한 40대 임신부가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신부의 메르스 감염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병원 측은 이 임신부가 지난 8일 메르스 검사를 요청했으나 경미한 근육통만 있을 뿐 체온이 정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임신부는 자신을 간호하다 몸이 좋지 않아 응급실로 내려간 어머니를 만나러 응급실에 들렀다가 37명을 감염시킨 14번 환자에게 노출됐다고 합니다. 이 임신부의 부모도 7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임신부에게 이상 증상은 없으나 약물 치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병원은 뒤늦게 임신부 메르스 노출 가능성을 인지한 뒤 자가 격리를 권하고 3일 퇴원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임신부는 다른 산부인과 병원에 8일까지 입원해서 보건당국은 추가 감염이 일어날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1면 보겠습니다. 서울시 메르스 격리 대상자 개인정보 유출. 서울시가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를 유출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메르스 확진 환자와 격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8일 홈페이지에 박원순 서울시장 명의로 게재한 메르스 대응 관련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 계획 문서에
자가격리 대상자 신상정보 명단을 첨부했습니다. 일부 격리 대상자의 경우 부분적으로 정보가 누락됐지만 대부분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뿐 아니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단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밤새도록 방치했다가 하루가 지난 오전 11시쯤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 명단 일부는 이미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서울시 측은 공개돼서는 안 될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당자 실수로 비공개 설정되지 않은 채 공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서울신문에서 그 다음 구절이 잘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메르스 관련 개인정보 공개는 지난 6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의심 환자의 직장과 거주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등의 실명을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된 바 있다. 앞서 박 시장도 불특정 다수의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메르스 감염 의사의 동선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분명히 이 서울시가 명단,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된 명단을 올리고 하루 동안 방치한 거는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일인데 이 서울신문에서 쓰는 것처럼 이재명 성남시장이 1차 양성 판정받은 의심 환자의 직장과 거주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등의 실명을 밝혔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논란이 되었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실명이나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소재지 이런 거는 소재지는 썼군요. 그렇다고 주소를 아예 탁 박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주변 사람들 주의하라는 식으로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같이 쓴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그리고 박 시장도 불특정 다수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메르스 감염 의사의 동선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동선 정보를 공개했지 연락처를 공개하거나 개인 신상을 공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중앙일보 3면 보겠습니다. 가족 간병인 병실 상주된 감염률 2.9배. 아프면 서울 큰 병원 찾는 것도 확산의 환목. 의술은 선진국, 시스템은 후진국. 한 방에서 여러 환자를 돌보는 다인실 제도가 국내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병상과 보호자의 간이 침대가 팔이 닿을 정도로 가깝다 보니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구조라고 합니다. 네, 국내 병원은 다인실이 많죠. 지난해 9월 건강보험이 4인실로 확대되기 전까지 6인실 이상에만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안락하고 위생적인 치료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싼 가격 때문에 환자들이 다인실을 선호한다고 하죠.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병원의 앤토니오 크레스포 감염병 센터장은 대부분이 1, 2인실인 미국과 다른 한국의 다인실 제도가 메르스 같은 감염병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자 면회를 엄격히 통제하지 않는 점도 지적됩니다. 외국에서는 병실 출입과 시간이 엄격히 통제가 되고 간호는 가족이나 간병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간호사가 직접 담당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동네 의원이나 작은 병원보다 무조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도 격리 대상자를 늘리는데 한몫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 않았나요? 메르스를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지 그런 게 정부에서 공개도 하지 않았다고 그때 들었는데 큰 병원을
무조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선호한다. 이것 때문에 무슨 메르스가 확산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중앙일보 3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인실 이것도 싼 가격 때문이기도 하고 그 병원들이 다닥다닥 그 병실을 붙여놓은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그 미국 그 올랜도 병원에 그 아까 그 앤토니오 크레스포 센터장도 대부분이 1, 2인실이 미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뭐 1, 2인실보다 다인실, 4인실, 6인실, 7인실, 10인실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음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사면입니다. 거주지 감추고 검진 거부, 통제 힘든 간병인 방역 사각. 병원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간병인들이 메르스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쓰고 있습니다. 어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연변 출신 93번 환자, 이분이 대표적인데요. 이 여성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기 화성시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15번 환자가 입원한 5인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달 29일 15번 환자가 의심 환자라는 보건당국 통보에 따라서 병원 측에서 검사를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한 뒤에 답답해서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다며 병원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15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 확진을 받은 지난달 31일에는 병원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인 결혼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 95명 중 간병인은 93번 환자와 54번, 85번 환자 등 3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통제하기 힘든 간병인들이 전국 병원에 노출돼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과도한 육체노동을 꺼리는 60대 이상 제중동포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간병인입니다. 라고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과도한 육체노동을 꺼리는 60대 이상 제중동포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간병인.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네. 혹시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비하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런 문장이 있네요. 깜짝 놀랐네요. 네, 국내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일하는 간병인 상당수가 제중동포 여성들로 파악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 신상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데다 공개해도 거짓일 때가 허다하다. 국내 체류가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뭐 이것도 아니 뭐 통계라던가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네, 한국일보, 예, 가 맞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한겨레 가겠습니다. 오면 종합인데요. 인천 공항 노동자 마스크 차별. 어제 공공운수 노동조합 아시아나 항공 지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인천공항에서 탑승수속 업무를 하는 항공사 노동자가 7일에서 8일 이틀간 마스크를 쓰고 카운터 업무를 했다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신철우 지부장은 지난 2일부터 회사 쪽에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장구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일부 승객들이 왜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고 묻는 등 승객 감염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 항공 쪽은 승객 중에는 직원이 마스크를 쓰면 내가 감염이라도 시키느냐 하며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 아직 병원 내 감염만 확인된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리진 않지만 자발적 착용까지는 막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탑승 상대가 빈번한 면세점 직원들도 마스크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들의 협력업체인 브루벨코리아 노동조합은
원청 회사인 면세점 업체들이 마스크 착용을 허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면세점 쪽은 임신한 노동자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마스크를 쓰면 웃는 모습으로 고객을 대할 수 없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 착용 지시는 하지 않았다.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착용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반면에 인천공항 내 상당수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지난 2일 마스크 9,400개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세관이나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공항 노동자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공항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여기서도 차별을 하는군요. 네, 한겨레 신면 보겠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무라야마, 고노, 아베 두 개의 담화 계승 밝혀라. 한일 국교 정상화 50돌 대담.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다시는 예전과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낸 것이다. 고노 담화에 적은 것은 분명히 확인된 것들 뿐이다. 위안부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담은 두 개의 중요한 담화인 무라야마 담화와 그 다음에 도이치 전 총리 그리고 고노 담화의 주인공인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이 한일 국교 정상 50주년을 앞둔 9일 어제 한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고노 전 관방장관은 위안부 여성들이 군이 만든 시설 속에서 전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일했고 싫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이상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는 게 당연하다. 인도네시아에 있던 네덜란드 여성의 경우엔 강제적으로 끌어내 위안부를 삼는 등 강제 연행도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오는 8월 아베 총리가 발표한 예정인 아베 담화를 겨냥해서 아베 총리가 최근 말하듯 이전의 담화를 계승한다면 전후 70년 담화의 그런 의사를 솔직히 분명히 명기해서 국제적인 의문과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와 고노 전 장관은 진보와 보수로 정치 철학은 다르지만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온건한 사상을 가진 정치인으로 전후 일본 정치를 이끌어왔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두 정치인은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 그리고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침략과 식민 지배를 사죄하고 반성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라는 역사적인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20여 년 전 발표된 두 담화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아베 총리가 집권한 뒤 담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베 총리가 좀처럼 직접 언급하지 않으려는 침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고 조선을 식민 지배한 것은 사실이니까 이를 쓴 것이다. 이는 모든 강요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과연 무라야마 고노 담화의 계승을 밝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케이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케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뉴스케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 8시 8시 1분이 돼가네요. 네. 네, 여러분들 많이, 게시판 보니까 많이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은 소개하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댓글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아일보입니다. 일면입니다. 박 대통령 메르스발 경제 위축 최소화해야. 박 대통령은 어제 메르스 사태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메르스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광, 숙박, 유통, 레저 등 민생 관련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메르스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 계층에 대해 맞춤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또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국민들이 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35번 환자의 행보를 공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런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35번 환자의 행보를 공개를 안 했으면 과연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좀 의문인데. 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시장은 메르스 관련 전국 시도지사 회의 소집을 제안했지만, 여기서 박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죠. 전국 시도지사 회의 소집을 제안했지만 박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입니다. 6면 있네요. 예. 박 대통령 박원순 면전서 지자체 독자 대응 땐 더 혼란. 아까 내용이랑 같은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의 독자 행보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협조를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 시장을 면전에서 비판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정부는 메르스 감염 환자를 접촉한 분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언비어와 SNS상의 사실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아니, 정부는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거는 안 해. 예.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네. 한국일보 12면입니다. 메르스 전국 손잡은 문박 윈윈 행보.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메르스 전국에서 의기투합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 엇박자와 대비되는 이 같은 행보는 야권 전체의 지지율 상승으로 견인함으로써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합니다. 문 대표는 어제 서울시 메르스 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박 시장과 머리를 맞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정부의 무능과 부실한 대응을 질타하는 동시에 박 시장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박원순 띄우기인데요. 네. 문 대표는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뵈러 온 것이라고 박 시장을 축혀 세운 뒤 서울시가
건의한 국립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비롯해서 공공의료체계를 여야 간 합의로 강화해야 한다며 올해 중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새로운 감염병이 닥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박 시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서울시가 건의한 국립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비롯해서 공공의료체계를 여야 간 합의로 강화해야 한다. 네, 경남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지사가 있던 공공의료도 없애버렸는데,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가만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지, 네. 있던 거라도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동아일보 8면 가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이종걸 대미관계 중요, 예정대로 방미. 박지원, 국민 불안해하는데 연기해야. 메르스 사태가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연기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방미를 연기해야 한다 주장이 많지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방미해야 한다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다며 대통령께서 국민의 고통과 함께 한다는 성정만 갖고 있다면 왜 지금 방미하는 것을 반대하겠는가? 국민은 충분히 그걸 이해한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이렇게 불안해할 때, 특히 정부 잘못으로 불안할 때 대통령께서 방미를 취소하든 연기하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예정대로 방미하라고 하시는 게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에 또 이 기사에는 또 김무성 대표 반응도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는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나는 생각이 없다 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안 웃으려고 했는데 약간 웃기네요. 네. 나는 생각이 없다, 이거 어떤 광고에서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네, 한겨레 일면 가보겠습니다. 황교안, MB정부 사면 로비 의혹 관련 사건 수임 드러나. 네, 청문회 어제까지 이틀째였죠. 네, 그 내용입니다. 어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있던 2012년에 수임한 사면 관련 자문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의 별도 사건을 의뢰한 기업인이 사면에 관심이 있어 그해 7, 8월께 사면 절차에 관해 조언을 한 게 전부라며, 의원이 추궁하는 2012년 1월 특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청문위원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사면 로비 의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 황 후보자의 사면 로비 심증을 강하게 지적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말기 청와대에서 특별사면 전반을 지휘했던 정진영 당시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였기 때문입니다. 정 전 수석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고 2013년 1월 특별사면도 총괄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만일 황 후보자가 정 수석에게 사면 관련 부탁을 했다면 알선수재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또 황 후보자의 말처럼 당시 의뢰인이 단순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라면 왜 굳이 또 다른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아닌 황 후보자에게 별도로 수임을 했는지, 또 황 후보자가 고검장 출신이긴 하지만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는 황 후보자 외에도 검찰이나 법원 고위직들이 적지 않은데 하필이면 당시 민정수석과 친구인 황 후보자에게 사면 관련 질문을 의뢰한 점, 이것을 우연으로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황 후보자는 정진영 당시 민정수석을 아느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물음에는 연수원 동기로 잘 알지만 사면과 관해서 아무런 논의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가 했습니다. 한결의 구명 가보겠습니다. 특별사면 자문은 사실상 청탁활동, 형사처벌 가능성. 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한사코 공개하기 꺼리던 이른바 19금 수임 가운데 사면 관련 자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헌법적 특권인 사면권 행사에 누군가를 포함시켜달라는 것은 청탁의 성격이 강해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행사하는 특별 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권력자의 은혜 또는 은전, 이렇게 사실상 법치주의의 예외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법리 검토 및 자문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대통령이 자기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특별 사면에 로펌이든 그 소속 변호사든 원칙적으로 자문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자문을 했다면 그것은 그 변호사나 그 로펌이 아는, 그러니까 연주를 최대한 동원해서 특정인을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켜달라는 청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쓰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당시 여권의 고위층이나 대통령 측근 등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면과 관련해서 자문을 했다면 그것은 법률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로비를 해달라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 장관은 4월 초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된 뒤에 2007년 특별사면의 경위까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말기에 특별사면의 경위까지 조사해야 한다. 성완종 리스트 나왔을 때는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이 때문에 장관이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부적절한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초래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4월 29일 국회 답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이라면서도 특별사면에 관여했다는 범죄의 단서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은 자신이 사면 관련 자문을 맡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본인의 발언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를 사면 대상에 넣어주겠다며 자문이든 뭐든 사건을 수임했다면 그건 알선 청탁이 될 수 있다며 결국은 사면권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수임 사건 목록의 제출을 꺼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향신문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8면인데요. 자료도 없고 한방도 없는 황교안 청문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관 예우 논란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날 황 후보자 자질이나 도덕성과 관련해 이렇다 할 새로 문제 제기를 내놓지 못했고 다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의 19건의 수임 내역 중에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자문한 것, 이거 정관 로비 논란이 제기된 정도입니다. 황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청문회가 결국 한방도 없고 검증 자료도 없는 청문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말이었습니다. 동아일보 8면 정치면 보겠습니다.
기자의 눈인데요. 황형준 정치부 기자인 것 같습니다. 8일부터 4일간 진행 중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뜬금없이 19금이 화제가 됐다. 물론 기존 의미와는 다르다. 법조 윤리협의회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건 중 19건의 업무 활동 내용이 변호사법상 수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 제출을 거부한 것을 비꼰 표현이다. 새정치연합은 거듭 19금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현행법상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 자료는 지방변호사회와 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19금 자료인 자문 등이 포함된 업무 활동 내용은 제출 대상이 아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공직 퇴임 변호사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수임 자료 외에 업무 활동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모적인 논란을 피할 기회는 있었다.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뒤 사건 수임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 일명 황교안법을 만들 때 이번에 쟁점이 된 업무 활동도 제출 및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으면 될 일이었다. 사전에 법을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뒤늦게 윤리협의회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를 공개하라고 떼쓰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19금 기준을 정한 건 황 후보자도 윤리협의회도 아닌 국회였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허점을 보완해 제2의 황교안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국회가 황교안법을 만들어 놓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 비난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제목은 허술한 법 만들어 놓고 자료 공개하라는 야당. 야당만 만들었나요? 네. 이 기사 글대로 이 제2의 황교안법을 만들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면, 한겨레 12면 가볼게요. 대선 직전 인출 성완종 1억, 행방 끝내 못 밝힌 듯. 네. 검찰 현금화 사실까지만 확인. 대선 자금 수사는 마무리 수순. 네. 제목만 읽어봐도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끝나간다는 소리 같습니다. 검찰이 2012년 대선 직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1억여 원을 현금화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사용처 규명에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어제 전해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대선이 아닌 다른 시기에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홍 의원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불린 한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에서 11월 몇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 전 회장은 생전 언론 인터뷰와 숨지기 전에 남긴 메모에서 홍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대선 캠프 관계자에게 각각 2억에서 3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가 있죠. 현금화된 비자금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다른 자금 출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서산장학재단과 경남기업 계열사 관련자 집 등 압수수색했지만 의미 있는 돈의 흐름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홍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각각 2억 원, 3억 원. 다른 분들도 한 7억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들의 이름은 안 나오네요. 네. 수사팀은 2012년 10월에서 11월 진행된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의 합당 과정에서 자유선진당에서는 원내대표이던 성 전 회장이 새누리당에선 서병수 당시 사무총장이 나섰다고 하는데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에서 부산시장 2억 원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이 1억여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1억여 원이 서시장에 전달됐다는 추정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갔겠죠. 1억이라고 쓴 사람이 많던데, 몇 명 있던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수사팀은 다른 단서도 찾아내지 못한 상태여서 대선 자금 수사는 이대로 막을 내릴 공산이 커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팀은 홍 의원이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된 2013년 5월 이후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홍 의원의 그 수사는 계속되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애매한 감이 있네요.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형 확정 뒤 특별 사면 등을 받기 위해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홍 의원과 성 전 회장의 동선과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홍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난 어제 새벽 서울 고검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쓰라고 해서 성완종 씨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메모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썼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겨레 신면 가보겠습니다. 정의당 새 원내대표의 정진후 진보적 가치 다시 살려가겠다. 정진후 의원이 어제 정의당의 새 원내 사령탑을 맡게 됐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정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정진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밝히고 진보적 가치를 다시 살려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감사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신임 원내대표는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들어와 정의당 정책위원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 등을 거쳤습니다. 정치권 안에서는 심상정 원내대표가 유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원내대표에 불출마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전체연대, 진보진영 등 진보 세력 통합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심상정 의원이 다음 달 열리는 당대표 경선에서 노회찬 전 대표와 맞붙게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정의당이 민생 정치를 주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한겨레 12면 가보겠습니다. 제자 성추행, 서울대 경영대 교수 파면. 서울대는 제자를 성추행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난 경영대 박오수 교수를 파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백승환 교무부 처장은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고 지난달 5일 성낙인 총장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학 인권센터는 지난 2월 박 교수한테서 수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제보가 접수되자 수강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인권센터는 박 교수가 술자리 등에서 여학생 볼이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보한 뒤 지난 4월 중징계 요구 의견서를 교원징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서울대는 소속 교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대는 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석진 전 수리과학부 교수를 지난 4월 파면한 바 있습니다. 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부 교수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중앙일보 기사를 보시겠는데요. 8면인데요. 좀 제목이 웃겨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8면 4회면인데 우리 개 기침하는데 메르스 아닌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 소제목으로 반려동물 감염, 인터넷 괴담 돌아, 바이러스 변이 없는 한 가능성 없어. 그 다음에 학교 휴업,
저소득층 아이 점심 굶고 신체 접촉거려 콘돔 판매 14% 줄어. 이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기사 초반에는 학교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 제가 소제목 4개 중에 학교 휴업 저소득층 아이 점심 굶고 요 내용이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제목으로 뽑은 우리 개 기침하는데 메르스 아닌가요? 요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에 인터넷에는 또 개가 기침을 하는데 혹시 메르스 아닌지 모르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 상도동 지은동물병원의 서정욱 원장은 개 고양이가 메르스를 옮긴다는 인터넷 괴담 때문인 것 같다며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한 개는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락이 이제 네 번째 소제목이었던 신체 접촉거려 콘돔 판매 13% 줄어. 편의점 콘돔 판매는 줄었다. 세븐일레븐이 전국 7,400여 개 매장의 판매를 집계한 결과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일주일간 콘돔 판매량은 전주 대비 12.5% 줄었다. 세븐일레븐 측은 메르스처럼 외부 활동을 자제하게 하는 요인이 생기면 콘돔 판매가 늘어나게 나는 게 보통이라며 그럼에도 감소했다는 건 신체 접촉을 꺼린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게 저는 기사가 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조간 브리핑 하면서 참 많이 배우는 것 같고 네, 좋은 경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네. 오늘 조간 브리핑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7시 반에 조간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점점 발전하는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